안녕하세요. 김태범 이연섭의 하계 시그널 김태범입니다. 오늘도 이연섭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감독 교체를 단행한 에드먼턴 오일러스가 연전 연승을 이어갔고요. 잭 아이클은 베이거스 골든나이츠의 유니폼을 입고 첫 출장을 했습니다. 또 몇몇 팀들 간의 트레이드도 있었던 지난 한 주였는데요. 오늘 하키 시그널 21회 내셔널 하키리그 NHL의 지난 한 주를 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키 시그널 21회 오늘도 여러분이 주신 댓글 먼저 살펴봅니다. 유튜브 댓글이고요. 커피타르님 오셨습니다. 신상훈 선수가 금세 적응한 것 같아 기쁩니다. 꼭 AHL까지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셜 보면서 팔로우 중입니다. 한편 중국은 우리랑 비슷한 결과가 나오나 싶네요. 독일에게는 나름 선전한 것 같으나 결국 전패. 들인 돈이나 스케일을 보면 허무할 것 같습니다. 쿤룬의 운명도 희미해질까요? 하셨어요. 먼저 ECHL 애틀랜타 글레이디에이터스에 입단한 신상훈 선수인데요. 지금 현재까지 ECHL 총 7경기 출장에서 4골 4어시스트 8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다는 아주 좋은 기록을 남기고 있다는 소식이 또 들어와 있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AHL 그 이상 계속해서 좀 전진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베이징 올림픽 중국 남자 대표팀 이야기 또 주셨네요. KHL 쿤룬 레드스타 베이징 소속 선수들로만 꾸려서 이번에 올림픽 나왔는데 전패로 끝났죠? 올림픽 후에 쿤룬 레드스타 베이징 팀이 어떻게 될까? 글쎄요. 이 부분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커피타르님 댓글 먼저 살펴봤습니다. 마이문나님 오셨습니다. 오일러스의 감독 교체는 한참 늦은 감이 있죠. 팀은 무슨 생각으로 티펫을 감독으로 선임했는지가 상당히 의문이 들고 팀이 하락세일 때 진작에 바꿨어야 했는데 하셨습니다. 에드먼턴 오일러스의 감독 교체가 늦었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우드 크로프트 감독으로 바뀐 후에 일단 성적은 많이 달라졌어요. 연전 연승을 하고 있는데 경기 내용적으로 또 어떻게 달라졌는지 차후에 한번 또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에드먼턴이 확실히 좀 결과는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유니스폴님 댓글 보겠습니다. 기자님이 보시기엔 브로더나 핫색 이후에 NHL을 지배하는 골리는 누구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제가 볼 땐 딱 이 골리다 싶은 대표 골리가 없는 고만고만한 준척급들만 있는 것 같습니다. 기자님이 뽑은 지금 시대 골리 중 대장은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하셨어요. 지금 현역 중에서 최고의 골리는 누구인가?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현숙 기자님께 일단 질문 나왔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국에 팀의 성공까지 포함을 시키면은 사실 그 기준에 충족하는 선수가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결국 이제 스탠리컵을 우승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올림픽 메달까지도 이제 그렇게 이제 스팬을 늘려보면은 거기에 이제 충족할 만한 선수 최근 15년 스팬으로 봐도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거의 없어요. 사실은 그 정도까지는. 근데 최근에 가장 어떻게 보면은 저는 바실렙스키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런 가능성이 앞으로의 지금까지 커리어를 이어간다면 충분히 그 둘의 도전할 수 있을 만한 커리어를 일단 남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340경기에서 9점이 2.48이거든요. 근데 브로데르도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아주 그렇게 세이브 성공률이 높은 유형의 그건 아니었어요. 그리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 당시에는 트래핑 스타일이 완전하게 그 수비적인 스타일, 이제 자리를 팀에 잡으면서 그런 부분에서 이점을 많이 가져간 분도 있긴 있는데 일단 바실렙스키는 벌써부터 컵을 2개를 딴 상태죠. 그래서 올림픽 금메달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지만 아직까지 가능성은 있으니까 그 기준에 충족할 만한 그 요건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최근 15년에 보시더라도 좋은 골리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닙니다. 로베르토 루옹고라든가 그다음에 헨리크 룬드크비스트 그리고 캐리 프라이스 이런 선수들이 있기는. 근데 스탠리컵이랑 결국 플러스 메달까지 다 충족한 선수가 여기에서 지금은 루옹고도 결국은 스탠리컵이 2011년에 따는데 실패를 했었고 그다음에 룬드크비스트도 이제 스탠리컵이 없죠. 그리고 프라이스 선수 같은 경우에 스탠리컵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오히려 코리 크로포드 선수 같은 경우에는 컵이 또 있죠. 많이 있죠. 이런 부분을 생각해보면 결국 이제 스탠리컵 플러스 올림픽 금메달 플러스 이런 느낌으로까지 다 가는 부분이 잘 없다라는 부분에서 결국 이제 성적까지 좋은 이런 느낌으로 간다면은 바실렙스키가 지금처럼만 하게 된다면은 요 가능성을 이제 모든 걸 이제 충족을 시킬 수 있을 만한 요건이 나오기는 할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이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제 결국 이제 투카라스크 선수 같은 경우에도 그 올림픽 금메달이 없지 않습니까? 이번에 핀란드가 금메달 따긴 했지만은 라스크 선수가 들어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런 부분까지 결국 이제 성적이 비슷할 때는
이 팀을 얼마나 성공으로 이끌었느냐에 대한 이런 부분을 따질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까지는 주신 대로 없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좋은 퀄리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그냥 리그에서의 성적만 비교를 하면은 뭐 프라이스도 괜찮은 조건이 될 수 있는 유형의 선수고 뭐 룬드크비스도 마찬가지고 뭐 루옹고 이런 선수들도 뭐 마찬가지라고 하는데 결국은 이제 뭐 컵까지도 이제 수상까지도 이제 들어가게 되게 한다면은 아무래도 뭐 그 둘이랑 비교할 만한 선수가 아직까지는 없다고 봐야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개인 성적을 좋게 남기기도 어렵지만 거기에 국제대회가 됐든 뭐 리그가 됐든 우승을 경험하는 선수는 더 줄어들다 보니까 그것을 다 갖추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뭐 많다고 보기도 어렵고 좀 애매한 감은 있는데 어쨌든 현재 시점에서는 템파베이 라이트닝의 바실렙스키 선수가 가장 좀 유력한 후보가 되지 않나. 네. 근데 바실렙스키 선수도 뭐 확정은 할 수가 없는 게 아직 이 선수는 뭐 커리어가 이제 초중반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아직까지는 이제 굉장히 긴 시간을 활약한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앞으로 뭐 한 진짜 많으면 10년, 12년 더 선수 생활을 하는 동안에까지 지금의 성적, 지금급의 성적을 남길 수 있다라는 보장 자체는 아직은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그런 부분까지는 이제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음 댓글 보겠습니다. 커피타르님이 또 하나 주셨는데 한편 아이클 도박의 뚜껑이 열렸습니다. 전 잘한 선택이었다고 지지하는 쪽인데 뭔가 불안한데요 하셨어요. 베이거스 골든나이츠가 영입한 잭 아이클 선수가 드디어 올 시즌 첫 출장을 했어요. 지난 콜럼버스전, LA전 두 경기 뛴 상황인데 두 경기 보셨습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전 별 걱정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아이클 선수가 거의 굉장히 오랫동안 쉬었어요. 이제 그런 부분 하나. 그리고 아이클에 적합한 조합을 찾을 만한 시간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있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두 경기밖에 치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늘 지금 치러진 경기에서 이미 골을 넣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포함을 한다면은 아직 조금 더 지켜봐도 될 것 같고, 뭐 아이클의 기량을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베이거스에서 큰 문제 없이 경기력 이제 물론 이제 부상에서 이제 지금 이 아이클 선수가 한 수술 자체가 하키 선수가 NHL 선수는 처음 한 수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경기력에서 이제 뭐 부상적인 영향력이 오지 않는 이상은 이거는 저는 충분히 좋은 트레이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아이클 선수가 출장을 하기 시작한 시점이 공교롭게도 지금 캘거리에게 추월을 당한 딱 이 타이밍이라서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합류가 된 것 같아요. 앞으로 제가 아이클 선수가 베이거스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 중요한 역할이 부여될 것 같습니다. 지켜보죠. 여러분이 주신 댓글 이렇게 다 소개했습니다.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겠고요. 여러 가지 이야기 들려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 많이 가져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좋아요, 구독 버튼도 많이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셔널 하키리그 지난 한 주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디비전별로 출발을 해볼 텐데요. 오늘은 우리나라 시각으로 2월 20일 일요일 경기 종료 기준이라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 출발해봅니다. 동부 컨퍼런스 메트로폴리탄 디비전 보겠습니다. 여기는 선두팀하고 최하위 팀이 바뀌었습니다. 현재 1위는 캐롤라이나 허리케인스인데요. 승점 70점 기록하고 있네요. 지난주에 플로리다전 역전을 당하면서 연장패했지만 내슈빌전 잡고 1승 1OT를 기록했습니다. 같은 승점 70점의 피츠버그 펭귄스가 2위인데요. 필라델피아전 재역전하면서 연장승을 거뒀는데 하지만 토론토전 지면서 4연승은 끝났고 선두를 내주게 됐습니다. 뉴욕 레인저스는 승점 67점으로 3위, 보스턴전, 디트로이트전 모두 슈트아웃 승부 끝에 두 경기에서 1승 1OT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4경기 3승 1OT 좋네요. 워싱턴 캐피털스가 4위인데 승점 65점으로 뒤따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내슈빌전, 필라델피아전 원정 두 경기를 가졌는데 모두 승리했습니다. 5위는 콜럼버스 블루제키츠 승점 49점입니다. 캘거리전 패배로 연승이 끊겼지만 시카고전에서 파트리크 라이네 선수의 해트트릭으로 승리를 했고요. 이번에 그 원정 5연전에서 캘거리전만 졌고 나머지 4경기 모두 이겼습니다. 원정 5연전을 4승 1패로 마쳤으니까 콜럼버스 블루제키츠의 최근 모습은 괜찮네요. 뉴욕 아랜더스가 승점 42점으로 6위입니다. 버폴로전은 패했고 보스턴전은 이기면서 3연패는 끊었습니다. 필라델피아 플라이어스가 39점으로 7위에 올라 있는데 피츠버그전에서 재역전으로 연장패했고 워싱턴전에서도 재역전 패당했습니다.
최근 4경기 3패 1OT 부진에 빠진 필라델피아 계속되고 있고요. 뉴저지 데블스 승점 39점입니다. 지난주에는 템파베이전 한 경기만 했는데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큰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약간의 선두팀과 또 최하위 팀의 변화만 있었습니다. 자, 뭐 워싱턴 캐피털스가 일단은 홈 경기를 갖지 않았던 지난주였는데 다가올 한 주 동안에는 홈 경기 연패를 또 끊을 수 있을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캐롤라이나와 피츠버그가 지금 승점이 같고요. 뉴욕 레인저스와 워싱턴 캐피털스도 좀 큰 차이가 나지 않다 보니까 또 한 주 또 긴장감 있게 경기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메트로폴리탄 디비전 먼저 정리해봤습니다. 다음 동부 컨퍼런스 애틀랜틱 디비전입니다. 이 디비전은 순위 변화는 전혀 없었는데요. 한번 보죠. 1위는 여전히 승점 73점의 플로리다 팬서스입니다. 캐롤라이나와의 경기에서 역전으로 연장승을 했고요. 미네소타와의 경기에서는 메이슨 마치먼트 선수의 데뷔 첫 해트트릭으로 또 한 번 역전승을 가져갔습니다. 지난주 2승 챙겼어요. 템파베이 라이트닝이 승점 70점 2위인데 한 경기만 했죠? 뉴저지전 역전승이 있었습니다. 3위는 토론토 메이플 리프스입니다. 승점 67점 3점 차고요. 시애틀전, 피츠버그전 모두 승리했는데 이후 세인트루이스전에선 패배를 했고요. 하지만 최근 10경기 8승 2패로 역시나 좋아요. 토론토가 트레이드가 있었죠? 애리조나와의 트레이드. 라이언 징글 그리고 일리아 류브시킨 선수를 영입하게 됐고 닉 리치 선수를 내보냈습니다. 다음 4위는 승점 60점의 보스턴 브루인스입니다. 뉴욕 레인저스, 뉴욕 아일랜더스, 오타와를 상대해서 3경기 1승 1패 1OT를 기록했습니다. 디트로이트 레드윙스가 승점 52점 5위이네요. 미네소타전 역전패 후에 뉴욕 레인저스전은 슛아웃 승. 그리고 오타와 세너터스가 승점 41.6입니다. 지난주에는 세인트루이스, 버폴로, 보스턴을 만났는데 3경기 1승 1패 1OT를 했습니다. 버폴로 세이버스가 7위입니다. 승점 40점이고요. 뉴욕 아일랜드스전 승리를 했지만 오타와와 콜로라도에게 연패를 당했습니다. 몬트리올 커네디언스는 승점 25점 최하위. 세인트루이스전 재역전 연장승을 했어요. 8연패 끊었습니다. 마틴 생루이 감독 4경기 만에 첫 승을 올렸던 몬트리올 커네디언스입니다. 네, 뭐 큰 변동 역시 없었던 애틀랜틱 디비전인데 토론토 메이플 립스가 최근 결과가 괜찮죠? 이런 가운데 애리조나와의 트레이드를 했어요. 예, 네. 닉 리치 선수가 이제 결국은 넘어가게 됐고, 사실 립스에서 이제 리치 선수를 잘 써먹을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좀 있었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선수가 좀 파워포워드 유형의 선수인데, 뭐 1라인이라든가 2라인 이제 빅4 선수들의 약간은 이제 좀 뒷받침하는 자원 같은 느낌으로 이번에 영입이 된 선수인데 생각보다 전혀 이제 좋은 모습 전혀 보여주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이런 가운데서 닉 리치 선수를 애리조나로 보내게 됐고요. 결국 이제 이 두 명 중에 핵심 자원은 이제 토론토는 징글이랑 류브시킨을 받는 류브시킨입니다. 징글 선수는 이제 영입한 이후에 바로 마이너 웨이버 공실하면서 마이너를 내보내는 시도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류브시킨 선수 같은 경우는 옛날에 이제 로코모티프 야로슬라블에서도 이제 활약을 했었던 선수이고 최근에는 이제 애리조나에서도 이제 지금 뛰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선수가 기본적으로 이제 괜찮은 피지컬 사이즈 그리고 이제 피지컬 플레이에 능한 선수이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적극성이 뛰어난 선수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좀 적극적으로 이제 피지컬을 사용하는 플레이를 많이 선택을 하는 유형의 선수이기 때문에 네. 그동안 토론토가 약점이라고 할 수 있었던 부분을 약간은 해소할 수 있을 정도의 유형의 선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토론토는 기본적으로 지금 수비진에서의 선수들이 너무 적극성이 부족한 선수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스틴 홀 선수 같은 경우에는 피지컬 같은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은 이거를 100% 제대로 수비적인 역량으로 살려내지 못하는 유형의 선수고, 뭐 라일리라든지 머진이라든가 그 다음에 브로디 선수들도 사실 이제 뭐 피지컬 플레이에 강점이 있는 수비수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죠. 그래도 그 중에 이제 머진이 좀 나은 편이라고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하브라인에서 뛰고 있는 더모트, 산딘, 릴레그렌 이런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수비적인 부분에서 항상 약점이 부각이 되는 선수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이 어느 정도의 피지컬적인 플레이라든지 수비 지역에서의 이런 그 자신의 몸을 이제 아끼지 않는 이런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유형의 선수가 있는 게 중요한데 너무 토론토는 그동안 그런 유형의 선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류브시킨을 영입을 한 부분 자체는 3라인 같은 부분에서부터 일단은 테스트를 시작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그동안의 부족점을 이제 좀 채울 수 있을 만한 저는 꽤 좋은 트레이드. 드디어 이제 토론토가 이제 자신들의 좀 부족
점 같은 부분을 인지를 하기 시작한 트레이드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번 트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저는 굉장히 일단은 어쨌든 현재 성공이 필요한 토론토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트레이드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네. 다만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은 결국은 닉 리치라는 계약을 처리하는 부분에서 리치 선수를 이제 결국 이제 뭐 토론토는 제대로 활약하지 못했잖아요. 그 과정에서 캡을 결국은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결국은 2라운드 지명권이 한 장 넘어갔습니다. 이게 결국 이제 조건부이기 때문에 3라운드로 바뀔 가능성이 있긴 한데, 어쨌든 2라운드 지명권이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좀 큰 가치를 지불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어쨌든 토론토가 지금 성공이 필요한 과정에서 그동안에 좀 부족한 부분이었던 점이 좀 해결이 될 만한 그런 딜이라고 생각을 하고, 류브시킨 선수도 이제 너무 큰 역할을 주기에는 좀 애매하긴 한데, 또 쓰기에 따라서는 또 그런 역할을 충분히 줄 수도 있을 법하거든요. 워낙 이제 저스틴 홀 선수가 그동안의 경기력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그 자리에 들어갈 가능성도 아예 없지는 않은데, 그 부분까지도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그동안 좀 부족했던 부분을 채울 수 있는 자원으로서는 괜찮은 트레이드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트레이드는 긍정적이다라고 좀 평가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 항상 또 그 토론토가 갖고 있는 불안감에 대해서 늘 말씀을 해주고 계셨었잖아요. 네. 이번은 좋다. 예. 추가적인 트레이드가 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근데? 예. 네. 수비적 추가적으로 이제 톱4에서 이런 역할을 해줄 만한 선수. 결국 이제 류브시킨 선수도 톱6급이거든요. 그러니까 세 번째 페어 정도 수준의 기대치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톱4, 그러니까 1, 2라인에서도 이제 이런 역할, 류브시킨 정도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가 한 명 더 들어오게 된다면, 저는 올해 토론토 생각보다 조금 더 프리시즌 때보다는 기대치를 높게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트레이드를 단행했던 토론토 메이플립스 이야기를 끝으로 오늘 애틀랜틱 디비전 정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서부 컨퍼런스 센트럴 디비전 차례입니다. 1위는 콜로라도 애벌랜치죠. 승점 76점이고요. 댈러스와의 홈앤홈 2연전 1승 1패로 마쳤는데 19경기 연속 승점은 끝났습니다. 이후에 베이거스와 버폴로전 또 연승이 이어졌네요. 2위는 승점 64점의 세인트루이스 블루스입니다. 오타와전 승리 후에 8연패 중이던 몬트리올과의 경기에서 재역전 당하면서 연장패를 했고요. 하지만 토론토전은 잡았습니다. 지난주 3경기 2승 1OT로 승점상 4위에서 2위로 2단계 뛰어 올랐습니다. 미네소타 와일드가 3위입니다. 승점 63점인데요. 지난주에는 디트로이트전 역전승, 그리고 위니펙전 플로리다전은 연이은 역전패. 지난주 1승 2패에 그치면서 순위는 떨어졌습니다. 경기 수를 보면 자력으로 2위는 가능한 미네소타입니다. 4위는 내시빌 프레데터스입니다. 지난주 2경기 모두 졌는데 워싱턴, 캐롤라이나에게 모두 패하면서 최근 4연패에 빠졌습니다. 순위도 4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5위는 역시나 댈러스 스타스 승점 56점이고요. 콜로라도와의 홈앤홈 2연전 1승 1패, 시카고전 슈트아웃 승리 가져갔습니다. 최근 12경기 9승 3패에 좋은 흐름 댈러스 스타스고요. 6위는 승점 52점 위니펙 제츠입니다. 지난주에 시카고, 미네소타, 시애틀, 에드먼턴을 상대해서 홈 4연전을 했는데 2승 2패로 마쳤습니다. 시카고 블랙호크스는 7위입니다. 승점 44점인데요. 위니펙전 승리 후에 콜럼버스전은 정규패, 댈러스전은 슈트아웃 패했습니다. 애리조나 카이오츠 마지막 최하위 8위입니다. 승점 28점. 지난주 LA전 한 경기만 있었는데 역전패 당했고요. 최근 10경기 1승 9패의 애리조나입니다. 아까 토론토와의 트레이드 말씀드렸죠. 닉 리치 선수가 들어왔고 라이언 징글, 일리아 류브시킨 선수는 나가게 됐네요. 센트럴 디비전 콜로라도 애벌랜치가 한 번 잠깐 지긴 했지만 계속해서 점점 2위권하고 거리를 좀 벌려나가고 있고요. 내슈빌 프레데터스가 지금 4연패에 빠져 있습니다. 콜로라도, 세인트루이스, 미네소타가 지금 다 괜찮아요. 최근에 치고 올라가는데 내슈빌이 이 상위권 경쟁에서 조금 처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이 드는데요. 네, 결국은 좀 이 팀도 전체적으로 이제 좀 연승 연패가 좀 반복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물론 이제 연승에서 조금 더 이제 이제 예를 들면 한 6연승 정도 하면 4연패, 3연패, 4연패 정도 하고 뭐 이런 느낌으로 지금 좀 흐름이 왔다 갔다 하는 느낌으로 내슈빌도 올 시즌은 이런 경기가 많이 펼쳐지고 있는데 지금 좀 결국 안 좋은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상대가 쉽진 않았죠. 이제 댈러스, 위니펙, 워싱턴, 캐롤라이나스니까 상대가 이제 좀 약하진 않잖아요. 이제 강한 상대들, 최근 이제 댈러스도 분위기가 좋고 위니펙도 분위기가 많이 올라온 상황을 감안해 본다면은 꽤 이제 쉽지 않은 상대를 만난 건 사실인데, 결국은 이런 상대들을 상대로도 승점을 따야 이 순위 유지라든가
톱 클래스로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네. 그런 부분이 안 됐다라는 부분인데 이번 4연패 부분에서 제일 컨트롤이 안 됐던 부분은 결국 이제 페널티 관리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물론 이제 이 페널티도 많이 범하기도 범했고 페널티 킬링에서 구멍도 많이 났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드러나게 된 건데 상대방에게 파워플레이 기회를 22번 내줬어요. 이번 4경기에서. 근데 8골을 내줬습니다. 거기서. 단순 계산만 하더라도 이제 경기당 거의 이제 2골씩을 내주게 됐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 댈러스전에서 2골, 위니펙전에서 3골 내줬고, 워싱턴전에 1골, 캐롤라이나전 2골 내줬습니다. 근데 우리는 파워플레이 상황에 12번밖에 찾아오지 않았어요. 근데 그 중에 1골밖에 넣지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결국 이제 마진 관리가 안 된 부분도 이제 어느 정도는 부진의 이제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전체적으로 득점력 같은 부분도 썩 만족스럽다라고 보긴 어려워요. 4경기에서 9골 밖에 넣지 못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페널티 킬링 상황이 나오면서 결국 이제 자연스럽게 불안한 상황을 나올 수밖에 없게 됐고 그 과정에서 실점은 실점대로 겹치는데 우리는 파워플레이 기회가 됐을 때 이제 제대로 득점을 해내지 못하고 전반적인 득점력까지 침체가 되는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워낙 계속 경기 내에서 페널티 킬링을 해야 되는 시간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영향이 되게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결국은 이제 이 경기들에서 많은 파워플레이 골을 내주고 이제 페널티 관리가 되지 않으면서 경기가 자연스럽게 불리해지고 이제 패배하는 그림이 됐기 때문에 지금 파워플레이 골만 뺀다고 하더라도 동점 이상으로 갈 수 있는 경기들이 꽤 있었습니다. 댈러스전도 결국 4대3으로 졌기 때문에 파워플레이 2골 빼면 이기는 경기였고요. 위니펙전 같은 경우에도 파워플레이 골 3골이 있었기 때문에 5대2 스코어였기 때문에 2대2죠. 그 다음에 캐롤라이나전도 파워플레이 골 2골 빼면 3대3이거든요. 이런 느낌으로 파워플레이에서 너무 그러니까 결국 이제 페널티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파워플레이에서 이제 발목이 잡히는 이런 그림이 나왔다라는 부분에서 결국은 지금 내슈빌의 부진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일정도 지금 보면은 앞으로 이제 22일에서 6일까지 일정이 쉽지가 않아요. 플로리다, 댈러스, 템파베이입니다. 요것도 지금을 상대해야 되는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이 세 팀, 지금 앞으로 나올 세 경기에서도 이런 경기 나오면은 절대 이길 수가 없는 상대들이거든요. 지금 플로리다나 템파베이한테 파워플레이 멀티골을 주게 됐을 때 그런 경기 양상을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내슈빌이 이길 만한 그림이 잘 안 나오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다음 3연전에 이런 느낌을 그러니까 그 페널티 관리가 안 되지 않았던 이런 부분이 어떻게 좀 해결이 될지 그 부분을 이제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지금 콜로라도는 좀 멀리 간다 치더라도 세인트루이스와 미네소타와의 좀 상위권 경쟁은 좀 해야 되는데 최근에 좀 지는 경기가 많아지면서 오히려 지금 밑에서 댈러스가 또 거의 다 따라잡고 있어요. 댈러스와의 이제 맞대결도 또 기대가 되고요. 좀 쫓기는 입장이 대슈빌이 일단은 페널티 관리, 그 다음에 페널티 킬링에서의 성공률을 좀 높여야 된다. 이 부분이 좀 시급해 보이는군요. 서부 컨퍼런스 센트럴 디비전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각 디비전별로 지난 한 주 정리해보고 있는데요. 역시나 이번에도 가장 많은 변동이 있었던 디비전은 바로 퍼시픽 디비전입니다. 보겠습니다. 1위 캘거리 플레임스입니다. 승점 64.1입니다. 콜럼버스, 애너하임, 시애틀에게 3경기 모두 승리했고요. 9연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12경기 11승 1패. 결국은 캘거리가 퍼시픽 디비전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캘거리가 이번 주에 몬트리올과의 트레이드를 했죠. 타일러 토폴리 선수 영입했는데 토폴리 선수가 이적 후 첫 경기였던 콜럼버스전에서 바로 또 골을 넣었어요. 이 트레이드 소식은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거스 골드나이츠가 2위로 내려왔는데 승점 60점입니다. 콜로라도전 졌고 LA전 역전 연장패를 당하면서 선두 자리 지키지 못하고 내려왔습니다. 잭 아이클 선수는 콜로라도전에서 베이거스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올 시즌 첫 출장이었습니다. 에드먼턴 오일러스가 3위까지 올라왔습니다. 59점인데요. 세너제이전, LA전 승리, 이후에 애너하임전도 역전승했고 위니펙전도 승리, 최근 5연승입니다. 제이 우드크로프트 감독 부임 후에 5전 5승, 일주일 만에 2단계 순위 더 올라왔고요. 3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캘거리 못지않게 지금 에드먼턴도 내려갔던 순위 다 끌어올리고 있어요. 예세 풀리에르비 선수 부상으로 4주 아웃된다는 소식은 있었습니다. LA 킹스가 4위로 역시 승점 59점이군요. 에드먼턴전 패배 후에 베이거스전 역전으로 연장승했고 애리조나전도 역전승이 있었습니다. 지난주 3경기 2승 1패인데 최근 9경기 6승 1패 2OT LA 킹스도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5위는 승점 57점의 애너임 덕스입니다. 캘거리전, 에드먼턴전 연이어졌고 밴쿠버전은 잡았습니다. 3패 1OT 후에 5경기 만의 승리였는데 애너하임의 순위는 점점 내려가서 이제는 5위네요. 어느새 플레이오프 진출권 밖으로 밀려난 순위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6위는 밴쿠버 캐너스입니다. 승점 52점. 세너제이전 연장승, 애너하임전 패배가 있었고요. 세너제이 샤크스가 7위, 승점 49점입니다. 에드먼턴전 졌고 밴쿠버전도 연장패. 지난주 2경기 모두 승리에 실패했습니다. 시애틀 크라켄 8위죠. 승점 36점. 지난주에 토론토, 위니펙, 캘거리 이 3경기 모두 졌고 3연패가 이어졌던 시애틀이었습니다. 결국은 선두가 바뀌었어요. 캘거리 플레임스의 연승이 어디까지 갈까 했는데 9연승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에드먼턴도 지금 감독 바뀐 후에 5전 5승인데요. 에드먼턴의 또 상승세도 상당히 좀 눈길을 끕니다. 오늘 말씀 나눠볼 팀은 애너임 덕스인데 지금 이제 캘거리, 에드먼턴 올라오면서 베이거스, LA 킹스도 계속 괜찮고 지금 애너하임이 졸지에 5위까지 내려갔습니다. 예. 조금 위기감이 또 오는데요. 순위상으로는. 예, 아무래도 좀 내려갈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다른 팀들이 너무 좋은 부분도 있고, 이쪽도 이제 같이 좀 이제 타이밍 맞춰서 부진해버리면은 아무래도 지금 촘촘한 느낌의 퍼시픽에서는 순위 변동 양상이 크게 일어날 수 있는데, 지금 NIM 좀 안 좋을 때 부진하는 느낌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중심에는 결국 이제 좀 깁슨 선수가 이제 메인 골리라고 할 수 있는 깁슨 선수가 이제 또 최근에 좀 분위기가 좀 안 좋아졌다라는 부분인데 네. 물론 이제 깁슨 선수가 11월에도 한번 이런 적이 있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또 이번 2월 들어와서 조금 좀 안 좋은 흐름인 것 같습니다. 2월 11일 날 이제 시애틀전 같은 경우에는 23세이브 4실점이었고요. 그 다음에 캘거리전 16세이브 4실점, 그리고 에드먼턴전 34세이브 7실점이었고 밴쿠버전은 이기긴 했는데 16세이브 4실점이었습니다. 이런 느낌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깁슨 선수가 최근에 경기력이 좀 많이 안 좋아진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깁슨 선수의 그러한 좀 경기력이 안 좋아졌을 때 이를 메울 만한 골리가 있느냐라고 하면 NIM이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결국 이제 깁슨 선수가 무너진 게 굉장히 큰 데미지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깁슨 선수가 지금 올 시즌 거의 한 37경기 가까이를 치르는 과정에서 4실점 이상 한 경기가 13경기인데 지금 그 중에 4경기가 지금 최근 4경기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좋지 않은 이제 흐름이 관측이 된다라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고, 결과적으로 아무리 우리가 골을 많이 넣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보시면 4실점, 4실점, 7실점, 4실점이잖아요. 경기장 40점 이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본다면은 경기장 4골 이상을 넣어야 이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정도의 화력이 지금 NIM이 나오고 있냐라고 하면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좀 안 좋은 지금 흐름으로밖에 갈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 중심엔 저는 이제 깁슨 선수가 있다라고밖에 지금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깁슨 선수가 좀 이제 제 주전 골리로서 좀 이제 확실한 모습을 보여줘야 어느 정도 경쟁이 생기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다라는 부분에서 지금 NIM이 좀 부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최근에 지금 실점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존 깁슨 선수가 부진할 수는 있는데 지금 저는 좀 받쳐줄 선수가 없다는 게 좀 더 큰 문제가 아닌가. 그렇죠. 다른 팀 같은 경우에는 뭐 시즌을 치르다 보면 누구나 부진할 수 있죠. 어떤 시기가 오는데 지금 이 위기에서 좀 빠져나올 만한 좀 뒷받침 자원이 마땅치 않다는 점, 그 부분도 좀 안타까운 부분이네요. 일단 깁슨 선수가 분발을 하는 게 좀 우선일 것 같고. 애너임 덕스 이 상황이면은 플레이오프 못 가거든요 이제. 또 타이밍도 안 좋죠. 그러니까 캘거리가 완전히 연승하고 에드먼턴조차 지금 감독 바뀐 이후에 연승을 하는 그림에서 지금 이런 상황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 못할 때 오히려 같이 내려왔으면 또 이제 조금 이제 흐름이 다를 수가 있는데 다른 팀들은 그냥 쭉 치고 나가 버리니까 이게 또 이제 또 추가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자, 퍼시픽 디비전 뭐 계속 변동이 큰 디비전인데 다음 주에 어떻게 바뀔지 궁금해지네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셔널 아키리그 NHL 각 디비전별 정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트레이드 소식 준비했습니다. 캘거리 플레임스와 몬트리올 커네이디언스 두 팀이 트레이드를 했어요. 내용을 일단 정리해드리면 캘거리는 타일러 토폴리 선수를 얻게 됐고요. 몬트리올은 타일러 피트릭, 에밀 헤이네만 이 두 선수에다가 2022년 조건부 1라운드, 2023년 5라운드 지명권을 받게 되는 이런 트레이드가 두 팀 간에 있었습니다.
지금 두 팀의 입장이 많이 다르잖아요. 예. 캘거리는 디비전 선두팀이고 몬트리올은 뭐 리그 최하위 팀이고 이제는 뭐 몬트리올 입장에서는 좀 당연한 어떤 선택의 시간이 왔는데 그렇죠. 자 캘거리가 이 트레이드로서 갖는 의미는 무엇인지 몬트리올 입장에서는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딱 첫 이 트레이드 받아보셨을 때 느낌이 어떠셨어요? 예, 이거는 캘거리가 무조건 좋을 수밖에 없는 트레이드는 분명하지만 뭐 몬트리올도 뭐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그렇게 나쁘진 않은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이제 캘거리는 완벽한 자원을 받았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은 예. 결국 이제 캘거리의 공격진이 굉장히 이제 완성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미 이제 그 캘거리 같은 경우에는 최근 연승 과정에서 우리가 화력만 확실하게 받쳐주면은 진짜 지질 않는구나라는 걸 깨달았을 거예요. 분명히. 최근에 연승 기간 동안에 굉장히 많은 골을 터뜨리는 경기들이 많았었고 예. 수비 체계가 확실하게 자리를 잡은 상황이기 때문에 화력만 받쳐주면 진짜 우리는 지지 않는 팀이 되는구나. 실제로 거의 안 지고 있죠. 요즘에 경기를 보시면.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 화력을 더욱 빛내줄 수 있는 자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그런 부분에서 이제 굉장히 좋은 트레이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이미 사실은 1라인에서 3라인까지 화력 자체는 전반적으로 이제 선수진의 깊이 공격진의 깊이 같은 부분은 이미 괜찮은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1라인 구드로 린드올름 카척이 거의 지금 올 시즌은 이 리그에서 제일 뛰어난 1라인 중에 하나라고 평가를 받는 이제 라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2라인에도 콜먼, 바클룬드 뭐 이런 선수들이 이제 메인이 되는 이런 이제 느낌으로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3라인 같은 경우에는 모너헨이랑 그다음에 뭐 맨지아펜이 뭐 이런 선수들이 있으면서 그동안에도 괜찮은 수준의 라인을 구축을 하고 있는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예. 여기에다가 토플리가 가세를 했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탄탄한 공격진의 깊이가 완성이 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이제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 모너인 선수랑 같이 이제 조합을 짜는 모습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두베 선수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이제 이 위쪽으로 올리는 맨지아페니 선수라든지 두베 선수를 이제 바클룬드랑 조합을 하는 약간의 이제 조금 그동안의 그간 다르지만은 그래도 1, 2, 3라인에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믿음직한 득점을 해낼 수 있는 선수들이 적어도 2명 이상은 있어요. 1라인은 뭐 3명 전부라고 보시면 되고 2라인도 마찬가지고 3라인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좋은 선수진의 깊이를 자랑할 수 있는 지금 캘거리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토플리가 결국 이제 또 더 좋은 부분은 토플리가 예전에 밴쿠버에 이적을 했을 때도 그랬었지만 처음에 일단 그 새로운 팀에 들어가도 별로 이게 그 팀 적응을 금방금방 하는 스타일의 선수였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게 더 빠를 가능성이 있는데 결국 토론토가 서터 감독이 옛날 LA 감독이었잖아요. 네네. 원래 이제 토폴리가 예전에 있었던 팀도 LA였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감독의 체제도 일단 익숙합니다. 그런 부분 플러스 그 당시 LA에서의 팀 동료라고 할 수 있는 루이스 이런 선수들도 지금 그대로 있죠. 물론 이제 이 선수들과 같은 라인에 나올 가능성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적응 같은 부분이 훨씬 더 편해지지 않겠어요? 네. 그리고 지금 라인메이트로 활약을 하고 있는 모너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주니어 시절에 이제 같은 라인메이트였습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그냥 곧바로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자원이고 실제로 데뷔전에서 바로 골을 넣었죠. 이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본다면은 지금 캘거리 진짜 1라인에서 3라인까지 이 공격진 진짜 이제 캘거리는 지금 트레이드로서 굉장히 플레이오프를 오래 뛸 준비를 뭐 어느 정도는 마친 이런 트레이드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캘거리가 요즘 워낙 연승을 이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잘 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렇게 또 하나의 날개를 날았다는 점이 놀랍기도 하고 또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이 있는데요. 말씀 들어보니까 타일러 토폴리 선수가 뭐 개인적인 능력도 능력이지만 이 팀하고 굉장히 좀 어울리는 조합이 될 것 같은 좀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지금 플레이오프에서의 성과를 노리고 있는 캘거리 플레임스 입장에서는 좋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는 그런 트레이드가 되지 않았나 저도 좀 공감하게 되네요. 자, 캘거리는 뭐 그렇고요. 그러면 지금 몬트리올 커네이디언스 입장에서는 이 트레이드를 좀 어떤 생각으로 좀 추진했을까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몬트리올 입장에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아주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사실 이제 피트릭 선수를 결국 이제 받아온 부분에서는 상대방이 이제 샐러리 캡까지 어느 정도 처리해주는 그런 딜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결국은 보통은 한 2라운드 정도 받을 수 있을 만한 토폴리 선수의 가치라면 근데 그게 이제 1라운드로 좀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건부 1라운드 지명권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캘거리가 올 시즌
예, 혹시 또 모르지 않습니까? 갑자기 부진해가지고 실패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잖아요. 지금 시점에서. 그래서 이제 픽이 탑 10으로 들어오게 된다면은 2023년으로 미루면서 이제 2024년 4라운드 지명권을 하나 더 주는 그런 이제 그 조건부예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결국 어쨌든 1라운드 지명권이 한 장 넘어간다는 사실 자체는 변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결국에 일단 지금 몬트리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사실은 플레이오프 뭐 이런 거 기대하기는 어렵죠. 그리고 이제 올해 이제 거의 새로운 인사들로 싹 물갈이가 거의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그런 부분을 보시면은 결국 이제 장기적으로 좀 리빌딩을 바라보는 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주축 자원이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장기적으로 새 판을 짜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 과정에서는 결국 1라운드 픽을 하나 받아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나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픽을 지명, 결국 이제 이 지명권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하느냐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네. 새로운 이제 팀을 새롭게 이제 전력을 구축을 해야 되는 팀이라고 한다면은 그 부분에서는 결국 1라운드 픽을 가져왔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몬트리올이 지금 보시면 결국 이제 트레이드 될 가능성이 있는 자원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결국 앞으로도 이제 계속 트레이드가 나오지 않겠어요? 그렇죠. 몬트리올은? 이제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 팀이라고 할 수 있는 뭐 대표적으로 피트리, 쿨라크, 셔로트, 뭐 수비진의 이런 자원들. 저는 개인적으로 뭐 호프먼 이런 선수들까지 이제 보내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바이런이나 호프만 같은 선수들도 보내도 괜찮은 선수들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이제 호프만 같은 경우는 계약 기간이 좀 긴 부분이 있고 바이런은 여러 번 그 웨이버 공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뭐 다른 팀이 채가지 않은 걸 보면 이 두 선수 같은 경우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긴 있어요. 원래는 갤러거 선수까지도 이제 이야기가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갤러거 선수는 지금은 뭐 빠진 것 같아요. 그냥 갤러거는 데려가자라는 결론이 쓴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선수들을 결국은 올 시즌 이번 시즌 내에 이제 그 컨텐더 팀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트레이드로 다른 팀으로 보낼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요 기준을 세웠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톱4리를 이 정도 수준에 받았기 때문에 적어도 이런 선수들도 요 정도 수준에서 시작을 할 거다라는 부분을 감안한다면은 그 기준점을 세우는 트레이드로서도 저는 꽤 높은 가치를 받았다는 게 어느 정도는 의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도 이번 진짜 조금 잘하면 진짜 이번 몬트리올이 올 시즌에 정말 대단한 수준으로까지도 지명권을 확보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어쨌든 1라운드 지명권 이제 이번 다가올 올해 드래프트만 하더라도 지금 1라운드 지명권 2장에 3라운드 3장에 4라운드 2장에 꽤 있는 편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앞으로 그러니까 올해는 상위 라운드 픽이 많으니까 굳이 올해 거 받지 않더라도 뭐 23년 픽을 받고 4년 픽을 받고 이런 식으로도 가도 무방하기 때문에 뭐 저는 앞을 바라보는 몬트리올로서는 괜찮은 선택을 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후에 앞으로 있을 트레이드에서의 또 어떤 가치를 받아올 것인지 좀 그 부분을 염두에 둔다면 이번 트레이드 어떤 표면적으로 드러난 부분들을 좀 더 의미 있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또 드네요. 뭐 결론적으로는 두 팀 모두 괜찮은 트레이드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군요. 네. 뭐 굳이 따지면 조금 더 캘리거리가 더 좋긴 한데 뭐 몬트리올도 뭐 앞으로를 생각했을 때 충분히 나쁘지 않은 수준인 것 같습니다. 네. 캘거리와 몬트리올의 트레이드 정리를 해봤습니다. 앞으로 계속 또 트레이드 소식이 들어올 것 같아요.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또 한번 설명드리고 또 이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NHL 주간 매치업 프리뷰 시간입니다. 2월 22일 화요일 경기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우리나라 시각 기준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2월 22일 화요일 오전 6시 경기입니다. 위니펙 제츠 대 캘거리 플레임스. 위니펙으로서는 원정 4연전의 시작 첫 경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원정 4연전 첫 상대가 지금 최고의 기세를 올리고 있는 캘거리라는 점, 이 점 조금 부담감이 될 것도 같네요. 네, 미국이 이날 휴일이기 때문에 네. 경기가 일찍부터 있는 날이고요. 네. 워싱턴 탄생일이죠, 이날이 21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고 위니펙 대 캘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니펙이 어쨌든 경기력이 꽤 좋아진 상황이에요. 그 부분에서 결국 캘거리의 다양한 라인에서 나오는 득점을 어떻게 막느냐라는 부분이 관건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위니펙도 이제 수비진의 깊이 같은 부분은 괜찮은 편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매치업적인 부분에서의 좀 풀어나가는 부분을 봐야 될 것 같고 예. 그래도 최근에 지는 경기에서도 헬러버기 경기력 자체는 나쁘지 않다라는 부분에서는 마르크 스트램도 최근에 경기력이 좋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제 어떻게 보면 뭐 골문에서는 좀 동률급으로 위니펙이 최근 분위기만 봤을 때는 그런 느낌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캘거리의 1, 2, 3라인의 좀 다양한 활약을 위니펙의 1, 2, 3라인 수비지들이 어떤 식으로 좀 대응을 할 수 있는가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11월 28일에 양팀 1차전에서는 4대2로 위니펙이 승리한 바 있습니다. 양팀의 2차전입니다. 다음은 2월 23일 수요일 오전 9시 경기고요. 토론토 메이플리프스 대 콜럼버스 블루제키츠입니다. 이 두 팀은 12월 8일에 1차전을 가졌었는데 그때 9골이 나온 경기 5대4로 토론토가 승리한 바 있습니다. 시즌 2차전이 되겠습니다. 네, 뭐 요 매치업을 겨루는 매슈스 대 라이네입니다. 네. 2016년 드래프트였죠? 16년이었죠? 1, 2라운드, 전체 1순위, 2순위. 요 이제 지명으로 선발된 두 선수였는데 지금 솔직히 말씀하면 커리어가 지금 풀리는 게 많이 다르죠. 매슈스는 지금 명실상부 토론토의 에이스 선수, 슈퍼스타 센터 1라인 센터로서 자리 잡은 비해서 라인의 선수는 결국 이제 위니펙에서 트레이드가 됐고 지금 콜럼버스에서 좀 재기를 꿈꾸는 이런 그림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최근에 라인의 선수의 득점 페이스가 정말 만만치가 않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라인의 선수가 얼마나 이 라이벌전 어떻게 보면 이 두 명 라이벌전이라고 하기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최근에는 좀 많이 그 매슈스 쪽으로 넘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두 선수가 만나는 대결이기도 하고 최근에는 라이네가 경기력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 또 어떤 경기력을 펼치게 될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메이슈스 대 라이네 맞대결 주목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2월 25일 금요일 역시 오전 9시고요. 워싱턴 캐피털스와 뉴욕 레인저스의 대결입니다. 메트로폴리탄 디비전 상위권 경쟁에서 아주 중요한 맞대결이 될 것 같아요. 예, 두 팀이 지금 순위가 지금 3위, 4위죠. 그렇기 때문에 좀 순위가 승점도 계속 필요한 상황이기도 하고. 워싱턴 레인저스라고 한다면은 꼭 이제 또 이 디비전에 또 볼만한 굉장히 이제 치열한 라이벌리 대결이기도 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당시에는 예를 들면은 오베치킨 저쪽 워싱턴 그리고 이 레인저스에는 룬드크비스트가 있고 그다음에 뭐 수비진에서 그 매치업 되는 상대로 뭐 지라디라든지 그다음에 맥도너 뭐 이런 상대가 있는 느낌으로서의 그 경기가 좀 양상이 풀러갔다면은 사실은 이제는 뭐 지라디, 맥도너 그다음에 룬드크비스트까지 뭐 모두 이제 지금 레인저스를 떠난 상황 아니겠어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오베치킨은 여전히 남아 있는데 룬드크비스트가 가니까 또 이제 셰스토르킨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의 대결도 있고 지금 뭐 러시아 스타 같은 부분을 또 말씀을 드리면 결국 이제 또 레인저스 파나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 두 팀 같은 경우는 좀 러시아인 슈퍼스타가 또 많은 팀들이기도 하잖아요. 레인저스 같은 경우에는 파나린, 셰스토르킨 뭐 이런 선수들 있고 워싱턴은 뭐 올로프 그 다음에 오베치킨, 쿠즈네초프 뭐 이런 선수들이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뭐 러시아 분들이 뭐 좋아할 만한 매치업이기도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이 두 팀 같은 경우는 이 만났을 때 플레이오프 라운드라든가 만났을 때 굉장히 치열한 경기가 많이 나오고 뭐 라이벌리, 디비전 라이벌리로서도 이제 충분히 가치가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워싱턴과 레인저스 이 두 팀은 올 시즌 개막전에서 붙었던 팀들이에요. 5대1로 워싱턴이 어렵지 않게 이긴 바가 있습니다. 시즌 2차전 결과를 기다려보겠습니다. 2월 27일 일요일 오전 9시 30분으로 갑니다. 템파베이 라이트닝 대 내슈빌 프레데터스입니다. 올 시즌 양팀 첫 대결인데 내슈빌이 지금 4연패 중이죠. 근데 이게 경기 일정이 계속 만만치가 않아요. 이미 지금 댈러스, 위니펙, 워싱턴, 캐롤라인에게 모두 패했는데 이번 주 일정 보니까 플로리다, 댈러스, 템파베이 만납니다. 네. 이제 템파베이 만나는 그 경기예요. 예. 네. 이 경기는 이제 야외 경기입니다. 스타디움 시리즈. 이고 그래서 이제 내슈빌 홈에서 열리게 되는 경기인데 그 부분에서 결국 이제 야외 경기에서의 이제 그런 좀 볼거리 같은 부분을 좀 지켜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이제 내슈빌이 굉장히 지금 최근에 분위기가 가라앉은 상황에서 지금 강호들과의 대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요 경기면 이제 거의 끝난 상황이긴 할 텐데. 물론 이제 그 다음부터는 또 일정이 조금 괜찮아지는 편이에요. 그래도 어쨌든, 선방 이상을 해야 되는 부분이 됐다라고 보는데, 야, 템파베이는 쉽지가 않을 것 같거든요. 지금 분위기에서. 야외 경기이기도 하고, 이 두 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한 5년 전 같은 경우에는 진짜 뭐, 스탠리컵 결승전에서 만나도 이상하지 않을 요런 경기인
이 두 팀이었는데 네. 기대치가 비슷했었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지금은 요 두 팀도 이제 좀 많이 격차가 벌어진 상황이죠. 템파베이는 그동안 백투백 우승을 포함을 해서 항상 강호로 자리에 섰던 반면에 내슈빌은 조금은 가라앉는 느낌. 올 시즌 이제 많이 좋아진 편이지만 이제 그런 부분에 좀 차이가 났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스토리라인은 조금 있는 매치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슈빌이 강팀들과의 연전에서 어떻게 또 극복할 수 있을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군요. 2월 27일 일요일 낮 12시 경기 보겠습니다. 콜로라도 애벌랜치 대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입니다. 최근에 서부 컨퍼런스를 대표하는 강자들의 대결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올 시즌의 1차전이 10월에 있었는데 3대1로 베이거스 승리. 그리고 바로 지난주에 2월 17일에 올 시즌 2차전이 있었는데 그때는 2대0으로 콜로라도 승리. 1승 1패에서 올 시즌 3차전입니다. 네. 뭐 굉장히 수준 높은 경기가 나오는 두 팀의 대결입니다. 사실 뭐 이번 올해도 이제 뭐 컨퍼런스 결승으로 만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대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뭐 지난 경기가 콜로라도가 승리를 거두긴 했습니다만은 스톤 선수가 지금 또 장기 부상자에 올라간 상황에서 물론 아이클이 복귀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베이거스는 100%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경기에서도 레네르 선수가 또 못 나왔죠. 지금 부상으로 인해서 빠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해봤는데 거의 접전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 팀은 거의 이제 이 전력상으로는 거의 비슷한 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베이거스가 이제 더 강해질 여지가 있는 팀이죠. 이제 템파베이가 지난 플레이오프 때 그랬던 것처럼 결국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장기 부상자에 지금 올라간 선수들이 대부분 이 플레이오프 때 복귀를 할 느낌이거든요. 지금 흘러가는 그림으로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이제 요 두 팀의 경기는 항상 재밌는 경기 나올 것 같고 지난 경기도 굉장히 접전 양상 실질적으로 한 골 경기라고 봐도 마찬가지였던 경기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요 두 팀의 경기는 뭐 강호들의 대결, 서부 굴지의 강호들의 대결이라는 점에서 충분히 보실 가치가 있는 경기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콜로라도와 베이거스의 경기까지 안내해드렸고요. 주간 매치업 프리뷰 오늘 총 5경기 살펴봤습니다. 하키 시그널 21회였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가올 한 주에는 또 어떤 이야기들이 펼쳐질지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22회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현숙 기자, 저는 김태범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